네, 안녕하세요. 유치원 만들기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낙폭이 컸죠. 개발학 출발하고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만은 일단 지지 라인, 전 고점, 직전 저점의 지지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시장이 매우 뭐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추가 하락하느냐, 지지력 버텨주느냐. 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또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 좀 축소돼서 선물 지수가 장중에 뭐 2포인트 이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근데 이제 2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장세로 이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먹고 살죠. 파생 매매는 역시 변동성이 살아나야만이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포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발학 출발했는데 개발학 출발할 때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대응을 한 상태에서 전일 뭐 매도 방향의 오버나이트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 개발학부터 이제 해피한 그런 수익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들에 있어서는 데이 트레이딩 중심으로 많이 하시죠. 데이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면 리스크 관리도 되고 또 뭐 장은 뭐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거니까 오늘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도 내일 뭐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은 시장이 좀 하방 장세로 하방 원웨이 장세, 가끔가다 뭐 원웨이 추세 장세가 이제 간혹 이루어지고 하는데 원웨이 장세에서 끝나고 나면 야,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어야 됐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방 원웨이도 강력한 그 하방 트렌드 원웨이 장세가 있고요. 뭔가 줄 듯 말 듯한 그런 그 원웨이 하방 장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이미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장에 뭐 약간 이제 하락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지만은 반등다운 반등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냥 조금 흘러내리는 그냥 수도꼭지를 덜 잠근 상태에서 수돗물이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정도의 흘러내리는 그런 그 오장세가 좀 진행이 되었죠. 어쨌든 간에 저가가 종가가 되는 장세, 종가가 저가가 되는 장세, 이런 장세가 이제 하방 완웨이 장세, 이런 하방 완웨이 장세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잊을만 하면 악재가 터지고요. 그 악재가 악재 같지도 않아. 악재 가지고 또 이제 시장의 메이저들은 항상 이렇게 수익을 취하기 위한 하방이나 상방을 만들어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점검을 했을 때,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죠? 그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해결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16일을 좀 관심 있게 16일이라고 하는 예정된 어떠한 스케줄 그런 걸 잘 보자라고 했는데 16일 날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 그 반도에서 일단 주민 투표가 실시됐고 뭐 95%라고 하는 뭐 강력한 찬성에 의해서 러시아하고의 합병을 결정을 했죠. 또 러시아에서는 합병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악재는 악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유럽 뭐 EU를 비롯한 뭐 유럽의 서방 국가들의 뭐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졌다든지, 특히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교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데, 그런 부분에서 독일이 이제 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뭐 주체로서 뭐 등장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호재가 아닌 악재성 뉴스가 이미 나왔지만은, 시장은 그 반응은 그렇게 뭐 악재로서의 시장 하락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 좀 생각납니다. 오리무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증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상태, 이게 가장 그게 악재예요. 불명확한 상태, 그게 가장 악재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뉴스 어떤 그 이슈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는 상태가 있죠.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탁 나오게 되면 시장은 뭔가 평안해지는, 오히려 시장이 뭐 반등을 주거나 뭐 시장이 강한 상승을 주거나 뭐 그런 현상이 매번 일어나죠. 매번 기회 때마다 일어나는데, 요번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리무중인 상태, 오는 지난 16일 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었던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게 결정이 나와 버리니까 오히려 명확해졌다, 답은 나왔다 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또 안정을 찾았으나, 그죠? 안정을 찾았으나 또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오늘 급락을 좀 맞았죠. 자, 오리무중인 상태. 이 증시와 관련된 사자성어는 사실 뭐 여러 개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니겠느냐. 어떤 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갈피를 알 수 없는 상태, 그죠? 좀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하나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출래불사춘이라. 봄은 왔지만은 나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 용어는 가끔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뭐 봄이죠.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증시는 실제적으로 봄은 오지 않고 있죠. 2000포인트 넘어가야 이제 봄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도 쓸 수도 있고, 뭐 시장이 뭐 강하게 2000이다 뭐 상승 달려가고 있는데, 시장 대비 뭐 내 종목이나 내 계좌는 뭐 마이너스다라고 할 때 뭐 출래불사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씁니다. 자, 요즘 장세와 요즘 시장에 적합한 사자성어가 아니겠느냐. 출래불사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리무중. 잠시 한번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제가 두 개의 사자성어를 한번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약간은 뭐 조금 며칠 전에 지난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내전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악재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또 러시아 증시가 뭐 마이너스 12% 아주 뭐 대폭락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반등 플러스 6%,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12%면. 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멸되어가는 이슈겠죠. 소멸과 생성,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였는데, 일단 이거는 일단 소멸됐다. 소멸되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옳을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증시에서는 큰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동의했다.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 특히 이제 서방 국가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뭐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판이 다 나왔다라는 거, 그죠? 주민투표 실수로 인한 어떠한 불확실성, 오리무중인 상태가 이제 다 안개가 거쳐버렸다라고 해서 증시에서는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안개가 거치면 다 나온 거예요. 악재가 호재로 이제 돌변하는 거고, 호재가 또 악재로 돌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매번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하거나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예정된 스케줄, 이런 예정된 이슈거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전후 관계라든지 오리무중이냐, 불명확성이냐, 명확성이냐, 명확함의 어떤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잘 해보시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잘 사이클을, 파도를, 서핑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양적 완화 축소, 뭐 테이퍼링, 그다음에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는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메이저들이 계속 그걸 악용을 하거나 어떤 활용을 해서 계속 시장에서 울거먹는 재료가 될 거란 말이죠. 어제 이제 나온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르는 그 내용 있죠. 그 옐렌 의장이 시사한 그 발언 내용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금리 인상의 조기 어떤 그 조기 시연,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이제 하나의 이슈로서 나왔죠.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양적 완화 축소, 또 작년 1년 내내 계속 따라다니는 어떤 악재성 뉴스였었죠. 어떤 발언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도 이제 2014년도에는 계속 따라다니는 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봐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메릴 린치 보고서에 의해서 차이나 리스크, 어떤 중국발 금융 위기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일단 시장에 충격은 줬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따라다니는 각 시장을 어떤 그 계속 뭐 어떻게 요리를 해 먹기 위한 하나의 양념이나 조미료로서 계속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좀 시장에 충격을 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이죠. 시장이 폭락을 했다, 시장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런 재료 때문에 폭락을 했다, 이런 재료 때문에 급등을 했다, 이런 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4년도에는 이 이슈만큼은 기억을 하면서 시장의 등락 이유를 좀 파악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신용 위험 도래했다라는 거, 마찬가지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기업들이 부도가 한 건도 없었다. 말하자면 2013년도에 부도가 한 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이런 불패신화에 대한 첫 부도 처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불패신화 깨지겠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심각한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차이나 리스크는 항상 잠재해 있다. 그런 얘기죠. 메릴 린치 보고서에 의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만. 자, 하여튼 메릴 린치 보고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중국발 금융위기 도래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내용이죠. 이게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등장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뭐든지 꺼내서 그것을 뭐 뉴스화해서 뭐 기자가 썼든 아니면은 기자에게 주는 누구 애널리스트였던 그 코멘트가 됐든 말이죠. 항상 그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그다음에 미국의 또 양적 완화 축소,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고 하죠.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이 하락한 배경이 여기에 있죠. 오늘 다우지수가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 뭐 시장을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막판에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야간 선물도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도 이제 똑같이 주간처럼 지수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야간 시장에서도 오히려 더 큰 수익, 재미있는 수익을 누릴 수도 있죠. 야간 시장은 순수하게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에 의해서 정말로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매매를 하실 때는 분명히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동향을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있죠. 야간 선물 또 거래하시려면은 FOMC 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각종 그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의 경제 회의, 아니면 뭐 G7, G20 무슨 이러한 그 세계 강요들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이런 일정들은 꼭 반드시 노트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스케줄만 잘 그 흐름을 타도 말이죠, 시장의 흐름과 잘 동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옐렌 의장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을 했다. 또 양적 완화 추가 축소, 작년에 이제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게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가 축소를 하겠다라는 100억 달러의 추가를 축소하기로 했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옴으로 해서 다우 지수가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막판에 급락하는 게 국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가장 크게 주죠.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이제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 항상 대응을 하는데 말이죠. 그 다우 지수가 전강 후약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약 후 강으로 이제 마감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항상 다우 지수 동향을 뭐 잠깐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예상을 해 보지만은 저는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우 지수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느냐, 그리고 다우 지수가 전약 후 강으로 마감이 됐느냐. 그래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장 마감 시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면 통상적으로 국내 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약세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다우 지수가 예를 들어서 다우 지수가 출발할 때 마이너스 100포인트였어요. 근데 마감 시에도 거의 뭐 동일하게 마이너스 100포인트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전약 후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통계적인 이야기지만은요. 제가 그런 그 어떤 일종의 이제 경험치적인 그 시장의 패턴을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는데요. 일단 다우 지수가 막판에 폭락이나 급락이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그대로 하락 장중단에 하락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다우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으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100포인트 출발 100포인트 마감 마이너스 이런 형태라면 오히려 국내 시장은 개발학 출발했다가도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 진정된 그 시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안정되게 반등을 주는, 반등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다우 지수가 전약 후 강이다. 막판에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도 이제 좋은 흐름, 상승 흐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막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급락을 했어요. 1시간 남겨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국내 시장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시장이 음봉 마감할 확률이 좀 크다. 라는 예측을 좀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만은 장 출발이 뭐 5일 평균선 걸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하실 때 5일선 기준 매매가 상당히 좀 좋은 매매이긴 한데요. 5일선 위에서 5일선 반등을 주는 와중에 5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출발하고 안정된 모습, 장 초반 안정된 모습을 주면 반등 가능성이 큰 거고요. 장 초반에 5일선에 걸치긴 했는데 5일선에 부딪히면서 저항의 어떤 부딪힌 모습을 보면 음봉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출발이 5일선에 걸치면서 그대로 밀려버리는, 그대로 장 초반에 그냥 슬라이딩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됐죠. 자,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양적 완화가 종료된 후에 6개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의 자금이 이제 사실 축소되죠.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돈이죠, 돈. 사람의 심리입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것도 이제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이에요. 자금을 풀었다. 자금을 다시 또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증시가 화랑으로 갈 것이다. 증시가 또 뭐 어떤 그 약세장으로 뭐 전환될 것이다. 이런 변화랑 같은 기류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리 인상하게 되면 돈의 자금이 증시보다는 은행권 또는 뭐 보험권 이쪽으로 이제 유입이 많이 되겠죠. 그죠?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한다라면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이제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
어떤 유통되는 자금이 이제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죠. 금리 인상하게 되면 수혜가 되는 종목이 뭡니까? 금리 인상의 수혜는 보험주입니다. 보험주. 삼성화재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이제 보험주가 이제 수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선물 파생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실히 선물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봤죠. 지난 작년 2013년도 12월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100억 달러 추가 축소키로 했다. 돈 이제 풀었던 돈 달러 찍어서 그냥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달러를 이제 그대로 다시 또 축소시키겠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까요? 다시 추가로 들어올까요?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흥국가의 증시에 유입되었던 그 증시 자금들이 축소가 되겠죠. 그럼 신흥국가의 증시는 어떻게 해요? 악재가 되는 거죠. 신흥국가의 증시는 이제 약세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시아권 시장의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단발성 이슈냐, 아니면은 2014년도를 계속 물고 늘어질 어떤 재료가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지속적인 이슈예요. 지속적인 이슈.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오리무중,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오리무중이란 그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죠. 오리무중이에요. 예? 금리 인상을 그럼 언제 하겠느냐. 언제라는, when, 언제라는 그 whe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악재가 되어서 계속 약세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 심리라든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쳐주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난 거죠. 막상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예? 몇 퍼센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오리무중이 아니라 안개가 걷혀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답이 나온 거죠. 1, 2, 3, 4, 5번 이제 답이 탁 찍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시장이 급반등 내지는 상승을 전환시키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코멘트는 처음 나왔다. 최근에 이제 이슈의 전개되는 양상, 시장에 쇼크를 주는 그 이슈가 우크라이나 사태였죠. 중국의 경기 둔화였죠. 또 중국의 어떤 이 기업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메릴 린치의 보고서, 이 문제였죠. 또 이제 옐렌 의장이 시사 발언한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이야 뭐 작년부터 계속 언급된 부분이고, 그 이제 이슈가 이제 또 새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사이클, 우리가 선물이나 파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 시사성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매매 원칙을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시스템에 의한 신호에 아주 단순하게 머리를 비운 상태에서, 문의 상태에서, 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매매를 하는 게 뭐 선물 매매의 시스템 트레이딩이고 뭐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이슈라든지 시사적인 배경을 금융산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시사적인 내용을 절대 간과히 여기고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로 이제 등장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슈가 간간히 또 터져 나오고 또 해석을 해보고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는데 활용을 좀 해보죠. 자, 시장의 이슈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뭐 이 시황 일봉 이런 부분 잠시 후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을 움직이는 또 배경을 하고 있는 이슈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지금 현재 위치, 시장의 어떤 지지선, 저항선 라인의 어떤 그 돌파 또 붕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시장이 최근에 고점이 2월 28일 날 259포인트였죠. 자, 259포인트였는데 이 259포인트를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2월 말이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 자, 이 지점이었는데 이 지점에서의 그 돌파 시도가 사실은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쌍봉, 뭐 M자 패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난 그 2월 28일 날, 그리고 3월 초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두 번 정도 이제 259포인트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이제 폭락이 한번 나왔었던 거죠. 자, 이게 시장이 저항 돌파를 하지 못하면 결론은 뭡니까? 돌파하지 못하면은 내린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지선을 붕괴하지 못한다라면 이제 오른다입니다. 그래서 259포인트,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번 이 저점 3월 14일 이날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죠. 동시 만길 전날 강하게 이제 시장을 하방을 주고요. 249.05.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캔들이 여기 지금 없지만은 오늘 캔들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려보세요. 어제 이게 작성한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생략이 됐습니다. 249.05. 사실 오늘 저는 249.05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249.35? 45인가요? 35까지 갔죠. 거의 뭐 45까지인가요? 거의 갔습니다. 거의 갔습니다만은 249.05. 사실 249.05짜리가 며칠 전에 저점이었는데 그 근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붕괴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 목요일 아닙니까? 이제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럼 내일 정도는 분명히 249.05포인트 이 자리에 대한 이제 붕괴 테스트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249.05가 분명히 직전 저점인데 내일 분명히 그 자리를 한번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죠. 아니면은 오늘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249.05포인트. 그냥 쉽게 말합시다. 249포인트라고. 249포인트에 대한 붕괴 테스트.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붕괴되면 뭐 245. 여긴 분명히 가는 거지만, 지지되면 혹시 반등? 근데 반등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반등할 만한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다음에 추가적인 100억 달러의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반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뉴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249포인트 직전 저점 자리는 사실 뭐 기정사실화하자, 붕괴된 것으로 일단 기정사실화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 뭐 소설을 쓰고 있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반등이냐 이 두 가지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죠? 249포인트에서 249포인트 일단은 붕괴 가능성을 열어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5월 이평선이 살짝 터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게 다우지수의 급락, 약간 돌발성 FOMC 회의 결과도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의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은 5일선이 터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은 좀 했었습니다만 예측대로 이제 시장이 진행이 된 게 아니죠. 근데 어제 장중에 253포인트인가요? 자, 어제 장중에 저는 기술적 지표 중에 이런 지표를 봅니다. 여기 지금 기술적 지표 중에 여기 추가가 안 돼 있는데
PSAR 지표가 있어요. 파라볼릭 지표인데 PSAR 지표가 지금 사실 하방으로 돼 있거든요. PSAR 지표가. 지금 PSAR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추가로 지표 추가를 여기다 해보시면 하방으로 지금 시그널이 나와 있어요. 하방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어제는 장 초반에 갭상승, 그저께는 이제 갭상승 출발. 그런 이제 PSAR 지표에 헤딩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표를 몇 가지 지표만 집중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SAR 지표를 제가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일봉상의 PSAR 지표, 물론 이제 분봉상에 있어서도 PSAR 지표를 집중을 많이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갭상 출발하면서 PSAR 지표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PSAR 지표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저항에 부딪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반등, 그저께 반등이 255포인트를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만 저항선을. 근데 255포인트는 가지 못했죠. 254.35인가요? 자, 거기까지 이제 바운딩을 주고서 이제 오늘 되밀린 거죠. 따라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 저항을 잡거나 그 다음에 지지를 잡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 PSAR 지표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십시오. 어제 분명히 여기서 PSAR 지표가 하방 신호가 계속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 초반에 갭상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약세 흐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적극적으로 신뢰를 하고 지표에 대한 활용을 높이신 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관망 내지는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249포인트 내일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245.25 245.25 지난 2월 초순이죠. 249 깨지면 245도 하단까지 일단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5포인트, 그죠? 자, 이게 이제 분봉으로 또 이제 세분화해서 봐야죠.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선을 딱 그어놨어요. 자, 보세요. 지난 13일짜리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 자리에 저점 라인과 18일에 저점 라인 자리 아침에 약세 주고 바운딩 낸데 이 저점 자리 제가 이제 항상 지지선을 긁 때는 딱 두 개의 점만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선을 딱 보면서 판단하기를 자 오늘 개발학 출발은 틀림이 없다. 그죠? 여러분들 틀림없죠. 다우지수가 급락 마감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선에서 지지해주면 다우지수와 상관없이 반등을 줄 것이고 지지를 못해주면 이 포인트입니다. 지지를 못해주면 하락 마감, 하방으로의 포지션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정확하게 거기서 걸쳐서 출발을 했어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제가 선을 이 지점 제가 여기서 이 포인트와 그 다음에 지난 18일에 저점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포인트 지지선 설정을 왜 13일 저점과 왜 18일 저점을 설정을 했을까 궁금해 하시죠? 지지선 긋기가 꼭 저점을 잡는 게 지지선 설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선 설정을 하실 때는 상방 추세선 상방으로 분명히 가야만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켜야만 가야만 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깨지는 자리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지선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오늘 아침 출발이 여기를 이제 집중을 해봤죠. 그랬더니 여기에 걸쳐서 출발하고서 그대로 이제 하락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30분 차트로 다 설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항상 중요 포인트, 두 포인트만 집중을 해서 설정을 해보시면 그 다음날 장세에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장세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그려놓는 겁니다. 미리. 진행되는 과정에 그려놓는 게 아니라 장 마감 후에 미리 그려놓고 캡처를 떠놓으신 상태에서 내일 장 출발이 이 선에서만 지지되고 출발이 돼야 돼. 이 선에서 붕괴되고 만약에 시장이 아침 9시 10시까지 전개가 되면 하방이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방에 대한 그 시세 흐름에 대한 부분이 아침에 일찌감치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최근에 이제 장중 변동성 살살 살아나죠. 제가 지난번에 이 엑셀 도표를 보여드렸을 때는 장중 변동성이 1.7, 1.8 이런 정도 막 수준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최근에 2포인트 이상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장중 변동성이 2포인트 이상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뭔가 이제 조미료 양념이 쳐지고 있다. 하방으로 가기 위한 악재성 양념, 상방으로 가기 위한 뭐 호재성 양념, 뭐 하여튼 조미료가 쳐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나오면 이제 파생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파생의 시절이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지금 2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거래량은 지금 안 늘고 있어요. 저도 거래량 체킹은 맨날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뭐 기껏해야 지난번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16만 9천 주 이제 뭐 이 날은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날이고요. 이렇게 이제 10만 주 수준밖에 안 돼요. 아직은 10만 주도 안 된 날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10만 주가 안 됐습니다. 거래량이 10만 주 안 된 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반드시 터진다. 변동성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매매에 집중하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 죽은 다음 날 항상 집중하라. 이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선물 장중 변동성하고요. 요거는 외인 선물 순매수 동향입니다만, 요것도 말이죠. 항상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이 매매 팁인데 말이죠. 이 매매 팁, 요 제 경험치적인 매매 팁인데, 저는 이런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서 보는데 어떤 기준이냐?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봐요. 뭐 모든 HTS는 다 이제 제공이 되죠. 근데 외국인 순매수 그 데이터가 시초가 값이 얼마냐, 이게. 시초가 값이. 아침에 딱 출발했어요. 9시에. 그런데 외국인 순매수가 마이너스 뭐 한 300개 나왔다. 뭐 플러스 한 뭐 300개 나왔다. 뭐 장 출발할 때부터 뭐 1000개, 2000개 확 나올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아침에 외국인 순매수 그 데이터 값의 시초가의 값이 얼마냐? 그 값을 올라서느냐 내려서느냐. 우리가 이제 시초가 매매라는 거 아시죠? 시초가 라인 딱 그어놓고 시초가 라인 아래 깨진다. 시초가 아래 올라선다. 그러면 뭐 매수다, 매도다.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시초가 전략이라고 해서. 그죠? 근데 시초가 전략은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안 하시지만 뭐 시초가 아침부터 뭐 9시 땡 하면서부터 막 머리 싸매고서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매매 안 하셔도 6시간 동안 차분하게 보시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오니까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외국인 선물 순매수 동향에서 시초가의 값이 얼마냐? 에? 시초가 값을 올라서느냐? 시초가 값을 올라서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그날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게 결정이 돼요. 이 매매 팁입니다. 제가 보는 경험적인 매매 팁인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하, 그런 매매 팁도 있구나 라고 이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죠? 다 각자 이제 다른 전략을 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매매 전략이나 매매 어떤 경험치적인 무엇이냐, 그게 항상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무슨 심리예요? 예,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자 하는 심리.
그죠? 남의 일기를 훔쳐보면 그게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TV 강의를 통해서 얻으시는 건 어떤 재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남의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어떤 그 규칙이나 매매 전략이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을 취하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훔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 리치맵 만들기가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는 겁니다. 훔쳐보기예요. 훔쳐보기. 그게 더 재미가 있는 것이고 훔친 사과가 더 맛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물 순매수 동향에 외국인 선물 시초가 값의 데이터, 시초가 값이 얼마냐, 그래서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날의 시장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흐름을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매매 팁으로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길인데, 요거는 좀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날 14일이 문제였죠. 14일날 아까 말씀드린 249.05포인트. 여기가 이제 저점 자리였습니다. 249.05포인트. 자, 요 날이 변곡점이었어요. 요 날이 변곡점. 제가 이제 그 투자 전략을 리치맵 만들기, 여러분들 리치맵 만들기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투자 전략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투자 전략란에 글을 이제 매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화면을 좀 띄워놓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처 띄워놓지 못했네요. 그거 보시면 왜 249.05자리를 찍고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거기에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그 이유를 써놨어요. 궁금하시면 이제 궁금하신 대로 또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자, 249.05포인트. 여기가 반등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이제 단기적인 변곡점이 있고요. 추세적인 변곡점이 있습니다만, 금요일 날 249.05 딱 찍고, 여기가 일단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추세적인 상승 전환 포인트는 아직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 말이죠. 현물을 안 사요, 요즘. 현물 매수가 없어요. 현물 계속 매도합니다. 여러분들, 기관 주체별 투자자 동향 한번 쭉 일일 날짜를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요즘 현물 계속 팔아요. 현물이 매수가 들어와야만이 시장이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249.05 딱 찍으면서, 일단은 기술적 바운딩, 테크니컬한 바운딩은 여기서 나온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승 추세에는 현물 쪽에서 동향을 보자 라고 이제 거기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반등이 일시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죠. 아까 249.05 찍고서 조금 살짝 올라오다가 오늘 다시 반락이 나왔죠. 반락이 나왔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외국인 수급 동향이 절대적이에요. 지금은 외국인 수급 동향, 특히 현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파생을 매매하는, 선물을 매매하는데 무슨 현물 쪽을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매매를 일단 그 어떤 추세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보시려면 현물 쪽을 보셔야 됩니다. 현물. 외국인이 현물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한 열흘 동안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현물은 계속 매도예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물 매도란 미래 가치를 매도한다. 미래의 시장이 약세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뭐 선물을 먼저 매도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물도 같이 매수를 해야 선물도 따라오고요. 베이시스가 뭐 1포인트다. 그럼 베이시스의 값을 평행하게 같이 그려나가면서 시장이 상방 추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49.05포인트를 찍고 반등을 했지만은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었다라는 건 일단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SAR이라고 하는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255포인트 근방, 그 근처가 일단은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 더 이상 가기에는 좀 힘들다. 255포인트 거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치려면은 외국인 현물 매수가 뒤에 서포트가 돼야 된다.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만 이제 시장이 간다. 시장이 상방으로 다시 또 2000포인트 간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고 오늘 1919포인트 아이고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이고 1919포인트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죠. 자, 2000포인트 또 멀어졌어요. 또 멀어졌습니다. 또 멀어졌어요. 예? 이거 또 거짓말, 또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뭔 양치기 소년이라고요? 아니 그래 3월달이 증권회사 보험회사 뭐 1회계연도 결산달인데 이거 연말 윈도우 드레싱 이거 안 하는가? 지난번에 말이죠, 삼성이니 현대니 뭐 대신증권 이런 애널리스트들, 시황 애널리스트들이 글쓰기를 2100포인트 2060포인트가 3월 중에 목표치이다. 자, 이런 시황들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허구한 날 이거 양치기 소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선물 매매하시다 보면 시황에 너무 집중,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시황에 막 집중하다 보면 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내 매매 원칙이나 내 어떤 매매 기법을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 2100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지금 이탈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황보다는 말이죠, 그때마다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배경, 이유, 이게 더 중요해요. 뭐 이제 한 달 후를 예측을 해서 뭐 2, 4분기 또 뭐 분기를 예측을 해서 뭐 애널리스트들의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FOMC의 회의 결과, 옐런 의장의 그 시사 발언, 그런 코멘트, 이런 것들이 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사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항상 분석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시장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특히 선물일 같은 경우는 그런 FOMC 회의가 오늘 밤에 미국에서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 장중에 국내 시장은 이미 우리가 낮에 움직이는, 주간에 움직이는 동향에서 다 그냥 진행이 되고 반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셔야 할 일은 그 스케줄, 일정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정표. 각종 경제지표라든지 정기적인 회의 있죠. FOMC 회의라든지 이런 분들 분명히 정기적인 회의입니다. 갑자기 뭐 임시총회 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회의이고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지표, 이런 것들은 항상 스케줄화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물 시장 동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외국인의 현물 수급 동향에 의해서 분명히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장중에 항상 보실 때 이 현황은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장중에 꼭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 선물 순매수 동향에 따라 시장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9.05포인트 그 부분이 분명히 내일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이다. 붕괴, 크래시냐 아니면 거기서 지지, 서포트냐 둘 중에 하나죠. 지지되느냐 붕괴되느냐 내일 분명히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될 텐데 일단 249가 붕괴가 되면 근데 붕괴가 돼도 그 약간 공포를 주면서 붕괴하는 척하다 이제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붕괴가 되면 확실하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249포인트가 명확하게 붕괴가 되면 245포인트까지 일단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245포인트. 245포인트도 2월 4일 날의 저점 자리죠. 그죠? 2월 4일 저점 자리. 그래서 2월 4일 저점 자리까지 일단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할 때나 시장이 하락을 할 때 N자형 패턴을 우리가 많이 좋은 패턴으로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오늘 그 음봉 때린 자리가 N자형 하락 자리가 돼버렸거든요. 뭐 쉽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캔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250 근처까지 254.4포인트 이상까지 반등 주다가 오늘 다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올라온 자리를 한 방에 다 이제 깨먹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N자형 하락 패턴의 어떤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일단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조금 시장을 대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FOMC 그 시사 발언,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그냥 뭐 며칠 동안은 또 잠잠하게 잊혀질 수가 있죠. 잊혀질만 하면 또 등장하는 게 그 뉴스입니다. 그죠? 작년에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문제 이런 문제들 계속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건도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기에 따라서 항상 또 출렁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어떤 유동성의 문제를 가시화시키는 겁니다.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하방도 좀 열어놓으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자.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장의 어떤 그 각종 지표나 회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스케줄화 해보자. 일정표화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캘린더에 다 일정이 나와 있죠. 일정이 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만의 스케줄, 일정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작성을 해서 시장에 간간히 미치는 급락과 급등의 그 이유나 원인을 한번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대응을 해보자. 자, 이렇게 매매하시다 보면 선물 매매와 어떤 사이클을 같이, 파동을 같이 하면서 즐거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그런 또 파생의 도래, 매매의 도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